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학교 때 교토로 수학여행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지고 말았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교토에 갔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목욕도 하고 여관에서 취침 시간까지 신나게 놀고 있을 무렵이었다. 나는 오른쪽 옆방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 방으로 놀러 갔다. 우리는 트럼프도 치고 우노도 하면서 놀았지만 슬슬 그것도 질려갔다. 그때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하자 는 제안을 했다. 방 불을 끄고 가운데에 10명가량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2명, 3명, 4명.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다 A의 차례가 왔다. A는 여기처럼 수학여행 숙소로 쓰이는 싸구려 여관에는 귀신이 나온대. 불제 때 붙여놓은 부적이 그림이나 항아리 뒤, 서랍안 같은 곳에 붙어 있다고. 한번 같이 찾아보자. 라고 했다. 무서운 이야기를 기대했기에 다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방을 한번 뒤져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림이나 항아리 뒤, 서랍안, TV 아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중 옆방에서 베개 싸움을 하던 친구들이 우리 방으로 넘어왔고 우리도 신나게 베개 싸움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불을 깔고 프로레슬링 놀이까지 하면서 수학여행의 밤을 즐겼다. 그러다 조금 지쳐 쉬던 도중 A가 천장에 있는 점검구를 발견했다. 천장과 지붕 사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보통 집이라면 화장실 천장에 있는 바로 그거. 그 여관은 어째서인지 방 가장자리 천장에 그게 있었다. A는 나쁜 녀석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도를 넘곤 하는 놈이었다. 저 안에 들어가 보자. 옆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냐? 어두운 곳을 싫어하고 폐소공포증까지 있는 나는 단호히 거부했다. 다른 녀석들도 힘들다거나 더러워서 싫다는 등 나서는 몸이 없었다. A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 내가 들어가 볼 테니 나 좀 들어 올려줘 하고 했다. 친구 셋이서 받쳐주며 A가 점검구를 열었다. 조심스레 열었지만 먼지가 와락 쏟아졌다. 아마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 같았다. 열린 점검구 너머에는 어두컴컴한 공간이 보였다. A는 안에 머리를 쑥 집어넣고 말했다. 뭐야, 어둡네. 그 안이 밝을 거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걸까? 그러다 A가 갑자기 소리쳤다. 야, 여기 뭐 있어? 그렇게 말하며 A는 양손을 구멍 안에 넣고 머리만 뺐다. 구멍이 작아서 머리랑 양손을 같이 넣을 수 없었던 거겠지. 곧 손을 천천히 어두운 곳에서 빼내 바깥으로 가져왔다. 손에 든 것을 본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움찔했다. A가 꺼내든 건 붉은 표식이 찍힌 일본 종이로 감싸진 인형이었다. 그리고 부적과 작은 붉은 책도 함께 있었다. 긴 세월 동안 놓여 있었던 탓인지 인형 표면은 먼지로 검게 더럽혀져 있었다. 부적도 오래되어 간신히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작고 붉은 책은 포켓형 사전 정도 크기로 검붉은 표지에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A는 그것들을 주변 아이들에게 내던졌다. 물론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책은 다다미 위로 떨어졌다. 인형은 팔랑팔랑 춤추듯 방 한 구석에 떨어졌고 부적도 나풀나풀 다다미 위로 내려왔다. 기분 탓인지 인형이 A를 째려보는 것처럼 보였다. A는 펄쩍 뛰어내려 인형을 다시 집어들고 우리에게 던졌다. 아마 스스로도 뭔가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형과 책을 던져대던 A의 행동은 기묘하게 무서웠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인형과 책을 피해 달아났다. 마침내 B가 그거 위험하니까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놔라고 소리쳤고 A도 원래 자리에 돌려놓겠다고 했다. A는 인형과 부적, 책을 주워 먼지를 털어낸 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놨다. 분위기도 죽었고 취침 시간도 다가왔기에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갔고 A는 인형이 나온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 곧 소등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며 각 방에 불을 껐다. 나는 금세 잠이 들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쾅 하는 소리에 깨어났다. 곧이어 옆방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우리는 옆방으로 달려갔다. A는 벽을 향해 손발을 휘두르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그를 말리려 애쓰고 있었다. A는 손이 벽에서 손이라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곧 구급대원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A는 실려갔다. 우리는 그날 밤을 겁에 질린 채 보내야 했다. 이튿날 아침 A는 여관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있었던 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도망쳐야 한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의 기억이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에 있는 보육원 같은 곳에서 머무르곤 했다.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거기서 간식을 먹거나 숙제를 하고 놀았다. 그리고 5시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 하던 놀이가 질렸고 우연히 모인 아이들도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 A, B와 함께 셋이서 학교를 빠져나가기로 했다. 우리가 향한 곳은 큐피 하우스라고 불리던 심령 스폿이었다. 그곳은 인근 석공 작업실 옆에 있는 오래된 폐가였다. 그 집에는 차고 같은 곳이 있었고 셔터 틈 사이로 보이는 집 안엔 망가진 의자나 인형 같은 것이 널려 있어 무척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는 옆에 있는 석공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집 부지로 숨어들었다. 화단을 타고 담을 넘고 베란다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다행히도 창문은 열려 있어 우리는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 안은 황량했다. 그 모습을 보자 A는 겁에 질려 돌아가자.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와 B는 무언가가 된 기분에 들떠 점점 안쪽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2층을 돌아다니며 방을 3개 발견했다. 첫 번째 방은 여자 방처럼 깨끗하고 강아지 장식품이 놓여 있었다. 두 번째 방에는 아기 침대와 큐피 인형들이 널려 있었는데 장난감들이 다들 허름했다. 세 번째 방은 텅 빈 방이었다. 곧이어 우리는 1층으로 내려왔다. 거실은 서양식 소파와 아기용 책상, 의자, 식기 등이 마구 널려 있었다. 나는 B와 함께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A는 두려운 듯 우리 뒤에 달라붙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욕탕을 보기로 했다. 욕조 앞 탈의실에 들어서자 B가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오자 라고 했다.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썩은 냄새가 풍겨왔다. 과일이나 야채가 아닌 무언가 동물 사체가 썩는 듯한 냄새였다. 나는 B와 함께 욕조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 열리지 않았다. 손가락을 뚜껑과 욕조 사이에 넣으려는 순간 내 손톱 밑으로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들어왔다. 그걸 본 나는 겁에 질려 도망치기로 했다. 하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다. 이제 질려가네. 돌아가자. 그러나 분명 열려있던 목욕탕 문이 어느새인가 닫혀 있었다. 우리는 A의 장난일 거라 생각해 문을 향해 소리쳤다. 야, A 이런 장난은 그만둬. 하지만 A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인기척도 없었다. 그제야 진심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울며 문을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B가 울기 시작했다. 이제 우린 틀렸어. 죽을 거야. 그 순간 욕조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왔고 등 뒤에서 젖은 천을 비비는 듯한 소리가 났다. 큰맘 먹고 뒤를 돌아봤다. 닫혀있던 뚜껑이 열려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B에게 정신 차리고 도망치자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B는 정신을 놓은 듯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혹시 누가 도와주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기뻤다. 그러나 문 밖 유리에는 얼굴과 손을 붙인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앞머리를 5대5 가르마로 나눈 단발머리의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린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여자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문을 쾅 내리쳤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자 나는 집에 있었다. 거실에 있던 어머니는 울며 나를 꼭 껴안았다. 어머니는 내가 이틀 동안 그 집에 있었다고 말해주셨다. A는 우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한다. 나는 목욕탕 안에서 기절한 채로 발견되었다. 왼쪽 다리에는 무척 작은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나는 어머니에게 B에 대해 물었다. B는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본 B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를 짓걸리고 있었다. 나는 그 후로 B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A와는 아직 연락을 하지만 B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친구.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이다. 한동안 방과 후에 남아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곤 했다. 특히나 우리 반에서 가장 활발했던 친구 C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팀을 이끌며 운동을 주도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프거나 가정사 때문에 잠깐 결석한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씨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연락도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물어봤지만 선생님도 씨의 집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는 씨가 무언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이야기가 씨가 사라지기 직전에 겪었다는 이상한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씨는 학교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날,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골목길에서 어떤 낯선 남자를 마주쳤다고 했다. 그 남자는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골목구석을 살피고 있었고, 씨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을 봤니? 라고 물었다고 한다. 씨는 당황스러워서 그저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이상한 질문들을 던졌다고 했다. 너도 곧 그를 만나게 될 거야. 내가 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씨는 그 남자가 이상하다 생각해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씨는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며 불안해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털어놓은 다음 날 씨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일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다. 혹시 그 남자가 씨를 데려간 게 아닐까? 씨가 사라진 후 우리는 그 골목을 몇 번이나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고 경찰 역시 씨의 실종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친구들과 다시 그때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섬뜩함을 느낀다.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우리는 그의 행방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결국 씨의 실종은 미제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경험.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여름방학에 더위를 식힐 겸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나기로 했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지내며 신나게 놀았다. 하지만 여행 중간에 우리는 마을 근처에 있다는 폐가를 찾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고 마치 존재조차 없던 것처럼 굴었다. 호기심 많은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 더 가보고 싶어졌고 결국 그날 저녁 어두워지기 전 그 폐가로 향했다. 집은 숲속 깊숙한 곳에 있었다. 오래된 나무들과 덩굴이 집 주위를 뒤덮고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려 있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집 안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가득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 덕분에 집안이 어렴풋이 보였고 우리는 각자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한 친구가 2층에서 내려오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문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문이 잘 열리지 않아 힘을 줘서 겨우 열었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다른 친구가 뭔가 여기에 있어 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그 소리에 놀라며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친구는 가리키던 곳을 보며 여기 벽에 뭔가 써 있어 라고 말했다. 벽에는 오랫동안 낙서로 덮여 있던 흔적들이 보였고 그 중에는 알 수 없는 글자와 그림들이 있었다. 그 글자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기를 떠나라. 너희는 여기에 있어선 안 돼. 그 외에도 몇 가지 무서운 문구들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집안을 휘저으며 창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우리는 순간 집이 무너지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급히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뒤에도 이상하게 불안한 기운이 계속 맴돌았고 우리는 그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로 했다. 집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차분해졌고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을 보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우리는 그 폐가로 다시 돌아가 있었고 집안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쫓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서로 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상하게도 모두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 폐가는 오래전부터 무언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늘 무언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약속했고 마을을 떠나면서도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폐가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기운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5번째 이야기, 도서관의 그림자.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학기 초에 새로 지어진 캠퍼스 도서관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다. 그 도서관은 꽤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조용한 분위기 덕분에 집중하기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가끔 이상하게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기분이 강해지면서 혼자 있을 때면 불안해졌다. 하루는 늦은 저녁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서 거의 나 혼자만 남아있을 때 갑자기 책장 뒤편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창문이 없는 공간이었고 도서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기분이 찝찝했지만 무시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책장이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점점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책장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중 갑자기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책은 꽤 오래된 책처럼 보였고 제목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다. 나는 책을 집어들었지만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 멈췄고 그 후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무서워진 나는 그 자리에서 책을 내려놓고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를 스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도서관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때 나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그날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웃으며 너도 들었구나. 그게 도서관의 그림자야. 라고 말했다. 나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친구는 이 도서관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다. 도서관이 새로 지어지기 전 이 자리에는 낡은 창고가 있었다고 했다. 그 창고는 오래전 버려진 곳이었고 창고에서 무언가 기묘한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창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전해졌고 새 도서관이 세워진 후에도 그 그림자가 가끔씩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나는 도서관에 갈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도서관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일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6번째 이야기, 미지의 전화. 대학교 졸업 후 나는 작은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처음에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전화를 끊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후로도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다. 며칠 동안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받으면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결국 번호를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단 후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이번에는 내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내가 집 전화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기에 이 전화도 무시하려 했지만 수상쩍은 느낌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역시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정적 속에서 흐릿하게 들리던 숨소리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 그 후로는 밤마다 집 안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나는 소리 같았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한밤중에 깨어나면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때로는 걸음소리마저 들렸다. 나는 점점 두려움에 휩싸여 집에 혼자 있는 게 어려워졌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진 거라며 나를 달랬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계속 전화가 생각났다. 결국 나는 이사한 지 몇 달 만에 그 집을 떠나기로 했다. 이사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짐을 싸던 중 전화가 울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 전화기를 바라봤다. 차단한 번호는 분명 다시 걸려올 수 없었는데 그 번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전화를 받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그 전화는 몇 분간 울리다 끊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이사를 나왔다. 이사를 한 뒤로는 더 이상 그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그날의 마지막 전화벨 소리가 떠오르곤 한다. 내가 끝내 받지 못한 그 전화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 아직도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은 나에게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여운을 남겼다. 7번째 이야기, 오래된 초상화. 어느 겨울 나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오래된 한옥집이라 겨울이면 더욱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작은 방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는데 그 방에는 커다란 옛날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초상화는 꽤나 낡아 있었고 할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내 증조할머니의 초상화라고 했다. 할머니는 종종 그 방을 사용할 때마다 초상화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곤 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웃어넘겼지만 그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로는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초상화 속의 인물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 움직임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불안해져서 초상화가 걸린 벽을 등지고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밤새도록 누워있는데 벽 쪽에서 가벼운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어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 반복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견디려고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겁에 질린 나는 한참을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순간 발치에서 누군가가 내 이불을 살짝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전등을 켰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초상화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고 결국 그날 밤은 할머니 방에서 자야 했다. 이후 할머니께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증조할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셨나 보다. 그 말이 농담일지 진심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방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초상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다. 8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 대학생 때 나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산으로 캠핑을 떠났다. 우리는 이틀 동안 야영을 하기로 계획했고 캠핑장 근처의 산길을 따라 트레킹을 하던 중이었다. 그날 날씨는 좋았지만 해가 질 무렵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안개가 짙어져 시야가 흐려졌지만 우리는 큰 걱정 없이 계속 길을 걸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주위는 온통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우리가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지나온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서로를 부르며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안개 속에서 길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말했다.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저 소리 들려? 우리는 모두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가도 소리의 출처는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원래 있던 캠핑장에 도착할 수 없었다. 점점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때 갑자기 머리 위로 휘황찬란한 빛이 비쳤다. 그 빛은 마치 등불처럼 보였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갔다. 하지만 빛은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멀리 사라졌다. 결국 우리는 그 빛을 쫓다가 완전히 산속에 갇혀버렸고 그날 밤은 캠핑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눈을 떠보니 우리가 머물렀던 곳은 캠핑장과 멀리 떨어진 숲 한가운데였다. 기억은 희미했고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그 이상한 느낌은 한동안 나와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일이 있은 후로 다시는 그 산을 찾지 않았고 산속에서의 그날 밤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묘한 미스터리로 남았다.
9번째 이야기, 새벽의 낯선 방문자. 몇 년 전, 나는 한적한 외곽 지역에서 작은 집을 임대해 혼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자연과 가까워서 매우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집 주변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발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집 주변을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발소리는 계속 들렸고 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발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고 그날따라 소리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발소리는 문 바로 앞에서 멈췄던 것 같았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문 틈 사이로 작은 쪽지가 들어왔다. 쪽지에는 한 글자만 적혀 있었다. 나와. 나는 순간 공포에 질려 문을 닫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쪽지를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도 몇 번 같은 시간이 되면 발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나는 2번 다시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사를 했다. 이사한 후에는 더 이상 그 발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새벽 2시가 되면 여전히 그때의 공포가 떠오른다. 그 발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금도 그 답을 알 수 없지만 그 낯선 방문자는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10번째 이야기, 학교 지하실의 비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지하실이 있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창고처럼 보였고 학생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기묘한 소문을 나누곤 했다. 누군가는 그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고 말하곤 했다. 나와 몇몇 친구들은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학교 후 몰래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다. 학교는 이미 대부분 비어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힘을 주어 열자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정말 창고처럼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어둡고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지하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벽 쪽에서 이상한 낙서를 발견했다. 낡은 벽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휘갈겨져 있었고 그 가운데 커다란 눈 모양의 그림이 있었다. 갑자기 한 친구가 말했다. 여기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지 않니? 우리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정말로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겁이 난 우리는 그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기로 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벽의 일부가 다른 벽들과 달리 조금 튀어나와 있었다. 호기심이 동한 우리는 그 벽을 밀어보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벽이 열리면서 숨겨진 방이 나타났다. 그 방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차가웠다. 방 안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 먼지가 쌓인 책이 놓여 있었다. 책을 펼쳐보니 오래된 일기장 같은 것이었다. 일기장은 매우 낡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겨보니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그 글을 읽고 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더 이상 그 지하실에 머물 수 없을 만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시 학교로 올라오면서 우리는 지하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우리는 지하실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동안 가끔씩 지하실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안에서 들려왔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 지하실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졸업했다. 12번째 이야기, 낯선 손님. 내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았고 그날도 역시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당시 나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바로 누웠다.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상했다.
시간이 이미 밤 11시가 넘어갔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 왔는지 궁금했지만 그 시간에 초인종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게 느껴졌다.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지 않고 무시하려 했지만 초인종은 계속해서 울렸다. 결국 나는 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에 비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초인종은 한동안 울리지 않았고 나는 안심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잠에 들려는 순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마치 누군가 내 바로 앞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시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갑자기 문 아래 작은 틈으로 쪽지가 들어왔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단 한마디만 적혀 있었다. 너를 보고 있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막상 전화를 하려니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무작정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몇 분이 지났을까? 다시 초인종이 울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내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그곳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문을 열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즉시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 겪었던 기묘한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그 낯선 손님은 대체 누구였으며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을까?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